네, 오늘 네 분의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조금 이렇게 다른 의미의 연구들을 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여러 패널 선생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좀 시간이 아직 많이 있어서 한 20분 정도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은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오구태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잘 들었습니다. 이게 마크로파지가 LDL, 그러니까 잘 알려졌다시피 PCA9은 헤파토사이트에 주로 분포를 하는데 이 마크로파지에서 일부 분포하는 건 알려져 있고, 마크로파지에서 PCA9 이니비터 들어가면 LDL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되면 감소하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 업테이크가 감소하지만 반대로 그런 상황은 CD36 같은 스캐빈저 리셉터가 오히려 작동 많이 하기 때문에 포함셀로 진행돼서 플락을 만드는데 악영향이 있다,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트랑 마크로파지 좀 그동안 간과될 수 있어서 링크를 잘 주목하셔서 흥미로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다가 흥미롭게 봤던 거는 라이브원이 M2 마커이긴 하지만 라이브원이 많이 발현되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 뒤에 보면 또 하필 또 VEGF-C가 많이 분비가 되는 것도 보여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라이브원이 마크로파지도 발현하지만 림페틱 이스이 중요한 마커이고, VEGF-C는 VEGF 리셉터 3에 작용해서 림판지오제니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클루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마크로파지 이외에도 뭔가 림페틱스나 림판지오제니스에 좀 영향을 주는 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싱글셀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은데, 마이엘로이드 셀만 뽑아서 싱글셀 하신 건지 아니면 하트를 하신 건지 제가 놓쳤는데, 거기서 혹시 림페틱스나 림페틱 이스라 관련된 그런 파퓰레이션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카디악 마크로파지는 티슈 레지던트 마크로파지는 기원이 좀 본메로우랑 좀 다르게 발생 과정 중에 하트에 들어간 걸로 기원이 좀 다른 걸로 요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티슈 레지던트 마크로파지랑 아까 본메로우 디라이브드 마크로파지를 또 잠깐 데이터 보여주셨는데, 이 두 가지 미치는 영향이나, 왜냐하면 본메로우 마크로파지, 본메로우 디라이브드 마이로이드 셀을 한때 EPC 이런 개념으로 해서 티슈 리제너레이션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주목을 받았던 셀이기도 해서 그 두 가지에 좀 차이가 있을지 아이디어나 그런 게 있으면 궁금했습니다. 예, 중요한 굉장히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리뷰어 두 분, 제가 처음에 받았던 리뷰어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지금 비슷한 말씀 지적을 하셨고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림파틱스까지는 보지는 못했고요. CD45 포지티브 셀을 가지고 우리가 싱글 셀을 했습니다. 근데도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가 PCSK9 디펜던트 셀이라고 이렇게 맹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라이브1이 포지티브면 CXCR1 네거티브라서 이게 티슈 레지던트 마크로페이지고, 또 하나는 CXCR3가 포지티브 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는 인필트된 마크로페이지라서 이제 둘 좀 성격이 다른데, 상당히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싱글셀 분석을 해보면은 AP1 포지티브하고 결국 VEGF-C 자체가 물론 당연히 림파틱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라이브1 포지티브도 셀도 이제 림파틱스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분석 해보면은 소팅을 해가지고 해보면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VEGF-C가, 그래서 저희들이 카디악 엔도셀리알 셀의 마이그레이션에도 촉진하는 걸 저희들이 이제 밝혔고요. 림파틱스 부분은 저희가 다른 쪽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카디오마이오사이트에서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볼 수는 있는데, 이제 현재는 우리 모델 자체가 MI 모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 단계에 이제 안티아포토틱한 그런 리모델링에 좋은 쪽으로 보는 것만 일단은 이제 포커스를 했기는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제목 보면은 카디오 프로텍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PCSK9 억제하면 예. 심장 근육을 보호한다는 뜻인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근육 카디오마이오사이트에 미치는 영향까지 완전히 분석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여준 데이터로는 실제 이제 초음파 데이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EF라든지 여러 가지 초음파 데이터의 쪽으로 봤을 때 좋고, 그 다음에 MI가 우리가 마우스 모델에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 3에
사망률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초음파 데이터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제 프로텍션 이펙트가 있다는 그런 임박 사이즈를 줄인다 그 말씀이신가요? 임박에서도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예. 엔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뭐 VEGF나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도 마이오카디얼 프로텍션이 있지 않을까? 예, 맞아요. 그런 예. 생각도 전체적으로 잠깐 예, 뭐 하나만 가지고 뭐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요. 예, 전체적으로. 네. 근데 라지 아웃컴 트라이얼에서 보면 PCSK9 이니비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CRP가 안 떨어져서 다이렉트한 엔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 CRP 이 자체는 CRP는 조금 이제 마우스하고 휴먼 데이터하고는 조금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이 자체가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자체를 우리가 보통 뭐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하면은 피트 리비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도 CRP를 해서 연관관계가 굉장히 많은 거는 뭐 제가 임상 실험을 한 거는 아니니까 하는데 마우스에서는 우리가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할 때 저희들이 뭐 CRP 자체로만 저희들이 보는 바이오마커를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M2 성격으로 좀 더 많이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한 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오구태 교수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제가 잠깐 슬라이드에서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마크로파지 스페시픽 PCSK9 나카오 마우스에서 증명을 했다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무슨 뭐 이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뭐 임상 시험을 같이 어디 코어를 해볼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까 블러드 샘플링도 뭐 하고 계셨던데. 그러니까 연구용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제 연구용 임상 실험 한게 PCSK9 이니비터를 준 환자들에서 실험에서 VEGF-C가 좀 올라간다는 건 이제 보인 건데요. 그거는 뭐 저희 논문들 보고 뭐 빅팜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은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메커니즘 자체를 좀 알고 싶었고 초기 단계에 이 마우스를 가지고 사실을 했는데 PCSK9 제가 MI를 세팅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그룹에 비해서 홀바디 너크아웃 하는 거는 이제 늦어가지고 논문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라이브한 크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지 크리를 갖다가 마일러스에 스페시파이 너크아웃 시키는 걸로 이제 한번 가보자. 저희들이 임뮤셀로 하니까 다른 스타디들에서 뭐 유럽이나 몇몇 그룹들이 실제 PCSK9 이니비터를 썼을 때 좋아진다는 그런 것들이 좀 MI나 이런 환자들이 좋다는 그런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그럼 이 메커니즘이 정말 그럼 임뮤셀들하고 관련이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카디악 엔도셀리얼 셀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 그게 그럼 심장에 또 뭐 코로너리 아터리에서 주로 그게 추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마이크로 베셀에서 나오는지라 이게 저희가 보통 엔도셀리얼 셀 이제 실험할 때 뭐 휴백 헤이 그런 거 많이 쓰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뭐 마크로페이지 아까 이제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뭐 솔직하게 코로나리 아테리 엔도셀리얼 셀인지 마이크로 베셀인지 분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해보면 이제 브레인 엔도셀리얼 셀하고 카디악 엔도셀리얼 셀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 메신저 RNA를 발현하는 거 보면은 싱글셀 수준에서 분석한 것들로 보더라도 시그네이처가 좀 상당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결국 보여줘야 되는 게 카디악 엔도셀리얼 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홀 하트를 가지고 엔도셀리얼 셀을 프라이머리 컬처를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지적하셨듯이 마우스 가지고 코로나리 아트리까지 분리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그런 한계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정말 좋은 연구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아까 이제
PCSK9을 이니비션했을 때 전체 인플라메이션의 변화가 없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로컬하고 시스템적인 차이, 그러니까 로컬에서의 변화를 시스템적으로 디텍션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예. PCSK9 디펜던트 카디악 마크로파지의 경우에 이런 라이브1의 발현 변화에 따라서 VEGF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염증성 미디에이트들의 변화가 로컬에서 그런 MI의 이후의 상처의 회복 혹은 진행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PCSK9 디펜던트 카디악 마크로페이지에서 VEGF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염증성 미디에이터들이 다른 마크로페이지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차이가 MI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연구 혹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중요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뭐 서플리먼트 데이터로 간 건데 아까 이제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너크아웃 마우스에서 가지고 나온 본메로 드라이브 마크로페이지는 좋은 쪽, 그러니까 약간 M2 쪽으로 분화가 좀 더 잘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마우스에서 인비보에서 우리가 보여준 데이터 자체가 마이크로베셀이 이제 좀 잘 나오고 초기 단계는 그게 중요하니까 리모델링에서 카디오 마이오사이트가 적게 죽고 어쨌든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하고 연관된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피킹을 해가지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안티인플라메이터리한 사이토카이닌들도 증가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시그네이처를 본 바는 있습니다. 저는 약간 잘 이해가 안 가서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PCSK9이라는 거가 LDL 리셉터의 저승사자잖아요. 주로 간에서 나오고 인테스틴, 키드니에서 좀 나오고 시스테믹 이펙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LDL 리셉터, 적혈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포는 LDL 리셉터가 있고 또 적혈구를 제외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는 콜레스테롤 잡체 합성할 수가 있고 심지어 플레이트릿 뉴클레스가 없어도 LDL 리셉터가 있고 스스로 콜레스테롤 자체 합성할 수 있고 그게 주된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마크로파지에 뭐 로컬하게 거기에 PCSK9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런 지식은 없지만은 그게 없다고 해서 시스템화가 간에서도 나오고 인테스틴에서 키드니에서 주로 나오는데 그게 LDL 리셉터 저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로컬하게 마일드 셀에만 PCSK9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어떤 글로벌하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의문이 가서.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걸 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LDL을 많이 없애거나 우리가 리버스 콜레스테롤 트랜스포트에서 LDL을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은 우리가 간에서 이제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영향은 조금 적은데 영향을 안 준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적은데 마크로페이지라 이런 거는 사실은 LDL 리셉터 패밀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윈트의 시그널링이 굉장히 중요한 LRP5, 6 같은 경우도 이 타겟입니다. 그래서 PCSK9 이니비트의 타겟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금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카디올로지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LDL 리셉터 단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른 타겟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되고요. 아마 다른 타겟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밝혀져야 지금 아마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LDL 패밀리들은 굉장히 많은 패밀리 중에 어떤 다른 LDL 리셉터를 데그라데이션 시키지 않는 다른 시그널링을 주는 그런 LDL 패밀리들을 갖다가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디스커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우철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만하셔야 돼요. 고생 많으셨어요. 왜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이게 고통을 견뎌야 좋은 논문이 나옵니다. 김철원 교수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아까 그동안에 새로운 시도로 투명한 초음파 트랜스듀서 센서를 만들으셔가지고 그게 지금 다른 그룹과 완전히 새로운 측면이라는데 그럼 지금까지 왜 다른 빅 컴퍼니들은 그런 리드가 없어서 그런 다른 데도 시스를 보면 투명하던데 뭐 어디가 왜 불투명한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른 회사들은 지금까지는
그런 요구가 거의 없었죠. 이제 원래 초음파 센서를 만들 때 이제 초음파 크리스탈이라는 걸 쓰는데 그건 다 투명했는데 어디가 투명한지 저 소비자 입장에서 쉬스 보면 다 보이는데 어디가 불투명한? 그 앞에 이제 표면이 초음파 센서 제일 끝에가 이제 약간 노란색으로 보일 겁니다. 이제 센서가 있는 부분 그게 전부 다 거기다 뭐 발라놨어요? 예, 전부 다 뭐 금으로 코팅을 한다든지 이제 색깔을 입혀놓은 상황이고요. 저는 다 보여서 다 투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투명하게 바꿔버리면 이제 초음파 센서 자체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빛을 전달하기 쉬워지고 이제까지는 이제 빛과 초음파를 결합해야 될 그런 그 니드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아이브스 OCT 합쳐도 카테터 사이즈가 안 커지겠네요. 저희가 원하는 건 카테터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0.7mm 정도로. 예. 카테터가 혈관 내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데서도 영향이 전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쏘는 거예요, 빛과 초음파를? 맞습니다. 예. 그 두 개가 전혀 이제 그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한 방향을 같은 포지션을 빠르게 같이 볼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용화에 굉장히 근접하셔서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꼭 상업적으로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좀 제가 도움과 그 조언이 필요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교수님 나오신 김에 질문 한 가지만. 네, 일단 예. 축하드리고요. 그 초음파는 코어 와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옵티컬 이미징은 라이트를 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예. 그게 하나의 같은 캘리버, 같은 축을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 코어 와이어와 라이트가 같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 옆에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기 파이버도 같이 돌아가고요. 네. 그러니까 전선도 같이 돌아가게끔 두 개를 같이 돌리는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꼬이지 않고 돌아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저도 나오신 김에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투명하게 지금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OCT의 라이트 로스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그 어떤 매질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 OCT의 웨이브랭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통과할 때 에너지 로스라든지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로 애큐러시로 잘 깨끗하게 통과되는지랑요. 그다음에 예. 아까 아이브스 50 마이크로 그 메가헤르츠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예. 교수님 연구실에서 현재 아이브스로 확대할 수 있는 최대 레졸루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당연히 OCT가 빛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렌즈를 그 트랜스서를 통과할 때 에너지가 어테뉴에이션 되진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이게 단면을 통과하기 때문에 빛의 굴절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초음파 센서를 빛이 굴절이 매칭이 되게끔 디자인을 해서 초음파 센서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만드는 것은 50에서 60MHz 정도로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그 레졸루션이 60메가 저희 조성희 박사 그 친구가 박사 5년에 지금 포닥하면서 스타트업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상도가 어느 정도 되죠? 저 한 가지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꼭 사주십시오 나중에. 그냥 물어보는 거 해결이 가능할지. 그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OCT나 또는 아이브스 이미지를 얻으면 그 단면이 그 트루 다이메터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트루 다이메터가 아니거든. 그거는 이미지를 잘못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실제 직경이 되려면은 그 혈관벽과 이미징 시스, 이미징 카테터가 완전히 그 패러렐하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이게 한쪽 벽에서 이미징 시스가 반대쪽으로 건너가면 예를 들어서 45도 건너가면 그게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뿔 곡선 있잖아요. 그래서 타원 코사인 45도를 곱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면이 이렇게 일립틱하게 타원으로 잘렸는데 그거를 이제 초보자 인터벤션이나 그 실제 직경으로 알고 예를 들어서 4mm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45도로 빛이 나가면서 그 단면이 아닌 거죠. 4를 넣으면 터지거든요. 근데 드물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단면이 4 코사인 45도, 4 곱하기 코사인 45도에서 4, 7은 28, 2.8mm, 한 3mm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징 시스를 쭉 뽑을 때 보면은 막 이쪽 한쪽 벽에서 일로 건너갔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실제 트루 다이메터가 아닌데 이미지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팩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빛이
지금 혈관벽과 수직으로 날아갔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가 이제 그 문제는 잘 파악을 못해서 잘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이미징 시스에서 90도로 빔을 쏘면서 이미지를 얻잖아요. 예. 근데 이게 혈관과 패러렐하면 그건 90도로 쏘니까 그건 단면이 되는데 얘가 시스가 이렇게 건너가거든. 이쪽 벽에서 저쪽 벽으로 건너가면은 얘는 수직으로 얘가 뭐 머리가 있는 애도 아니고 수직으로 쏘는 그냥 무조건 들이다 수직으로 쏘니까 그러면 이게 타원으로 잘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예. 근데 연구 시술자들은 보고 그거를 직경으로 알고 그거에 맞춰서 스텐트를 고르거든. 예.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아무도 지적 안 하는데 그 이미징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패러렐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좋은 지적.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경동맥 초음파나 이런 데 쓸 수는 없나요, 여러분? 저희 경동맥 초음파는 이제 밖에서 찍는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뭐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경동맥을 보진 않습니다. 카테터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밖에서 찍으면 됩니다. 밖에서 보통 초음파로 이제 경동맥은 저희가 이제 그런 연구는 따로 하고 있는데 경동맥에서 생기는 이제 플락의 두께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잴 수 있고 뭐 광초음파 같은 걸 이용하면 두 개 합성한 합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트라플락 헤모리지 같은 경우를 저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준호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좀 독식했죠. 근데 이게 저 박신희 선생님 간략히 그럼 좀 여쭤보겠습니다. SGLT2가 약간 컨트로버셜하긴 하지만 EC나 VSMC에서는 발현하지 거의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혹시 어떻게 칼시피케이션에 작용하는지 설명을 좀 궁금했고요. DPP4 이니비터는 사실 셀에 직접 작용하는 게 아니고 GLP-1이 아고니스트 그 타겟이지만 하지만 뭐 다른 IGF 같은 것을 타겟을 디그레이서 억제시켜서 이제 칼시피케이션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려져는 있는데 SGLT2랑 DPP4가 사실 시너지스틱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게 굳이 두 조합을 애디티브한 효과를 생각해서 고르는 이유가 뭐 어떤 것인지 좀 궁금했는데 차라리 셀에 직접 작용하는 거라면 베슬의 오스티오블라스틱 디퍼렌셜 억제시는 피파 감마 시그널링 패스는 잘 알려져 있어서 피파 감마 시그널링 이니비터랑 뭐 SGLT 이니비터 이런 조합이 더 낫지는 않았을지 의견은 어떠실까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EC나 VSMC 발현을 사실 안 하는데 SGLT2가 제가 제 박사를 엔도세리얼 셀에서 SGLT2 발현을 본 연구를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엔도세리얼 셀에서는 SGLT가 발현한다는 거를 지금 뭐 혈관 조직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뭐 당뇨 환자에서만 SGLT2 인히비터가 작용한다라기보다는 뭐 정상 세포에서 뭐 글루코스 의존적이라기보다는 이제 SGLT2 인히비터가 글루코스 소듐 코어 트랜스포터잖아요. 심장에서도 나트륨의 그 효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글루코스로만 생각하지 않고 엔도세리얼 셀에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제 혈관 석회화를 칼시피케이션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SGLT2는 뭐 VSMC에서도 그렇고 그냥 세포 하나만에서 작용하는 걸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인터랙션, 셀 인터랙션을 통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DPP4 이니비터는 컴비네이션으로 한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메트포르민과 뭐 DPP4 이니비터와 SGLT2 이니비터가 뭐 복합제로 쓰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활용해서 혈관 석회화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컴비네이션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5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이철원 선생님이 하신다고 해서 김진원 선생님 나오시죠. 이것을 통과해야 실용화가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크리티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포토세라피 하려면 로컬 세라피인데 이거 아까 뭐 람세스리 잘못 람세스리인가 그걸 정맥으로 줘야 되는 거죠? 네. 네, 정맥으로 주면 첫 번째 이 물질이 안전한지 이거에 정맥으로 주면 이거 FDA 통과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물질이 마크로파지에만 셀렉티브가 업돼야 되는지 세 번째
포토세라피의 그 빛이 적외선인지 가시광선인지 자외선인지 어느 겁니까? 네,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포토테라피는 상용은 그러니까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은 저희는 풀림을 하고 있고요. 이 오스틴 널프에다가 포토테라피는 리서치입니다. 사이언스 재미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재미로 하는 거고요. 궁금해서 하는 거 되는가. 그래서 상용을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 가려고 그러면은 세이프하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백본이 있거든요. 이 덱틴에 달라붙는 그 클로린 6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백본이 있는데 그 백본의 세이프티 스터디는 엄청난 연구를 또 해야 됩니다. 하이퍼 센시티비티 연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본 바이오 세이프티는 그냥 메이저 올간하고 논문을 위한 세이프티를 본 거고,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톡시시티 스터디라고 그러는 그거 자체만 해도 큰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토테라피는 임상을 지금 단계에서 논할 건 아니고 되는가를 알아본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광선은 뭘 쓰는 거예요? 적외선이에요? 가시광선이 자외선이에요? 포토세라피 할 때 적외선 쓰는 거죠. 적외선을 쓴다고? 예. 적외선 맞고 세포가 죽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텐데 그 파장이 커서 이거 적외선 맞고 죽었다는 얘기는 라디오 전파 맞고 죽었다는 얘기거든. 적외선이 이제 장파장 신호를 쓰기 때문에요. 그냥 빛을 쏴서 죽이는 건 아니고 이 세포에서 나오는 포토 센시타이저가 이제 ROS를 제너레이션하면서 셀을 이제 리무브하는 식으로 작동하고. 두 번째가 세포는 저희가 처음에 벤치 연구에서 다른 세포에는 바인딩하지 않고 매크로페이지에 로셀하고 이제 액티베이티드 맥에 바인딩하는 테스트를 먼저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네, 김정수 수고 많으셨어요. 상용화를 벌써 미리 포기하면 어떻게 상용화를 그만해요. 네. 오늘 이제 네 분의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신 선생님들 모시고 아마 좋은 강의였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